아침에 아들 셔츠를 다려주는데 손이 좀 떨렸다. 결국 고르지 못한 주름 자국을 남기고 말았다. 김지훈이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고 그는 손에 든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다. 나는 이렇게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구나. 변명할 틈도 없이 김지훈은 나를 거실 탁자 쪽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순간 입술 한쪽이 찢어지며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 타일에 뚝뚝 떨어졌다. 나는 임순자, 올해 68이다. 새벽 5시도 되기 전부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이가 드니 잠이 얕아 밤새 뒤척여도 날이 밝으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태엽 감긴 낡은 시계처럼 몸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나는 먼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어젯밤 먹고 남은 그릇들을 설거지해 정리했다. 바닥은 어제 닦았지만 습관적으로 한 번 더 밀대로 밀었다. 그래야만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같았다. 옅은 하늘색 셔츠로 재질이 얇아 주름이 잘 가는 옷이었다. 다리미 코드를 꽂고 치익 소리를 내며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좀 뻣뻣했다. 다리미질을 할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도 예전만큼 밝지 못했다. 조명 아래에서 그 고든 주름 자국이 잘 보기 자라나는 몇 번이고 조심해, 절대로 실수하면 하는 몇 번이고 다리미를 앞뒤로 눌렀다. 어딘가 평평하지 않은 것 같아. 어딘가 평평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으로 어찌 젊을 때처럼 민첩할 수 있으랴. 결국 셔츠 깃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주름 하나를 남기고 말았다. 아무리 다려도 펴지지 않았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손은 더 심하게 떨렸다. 부엌시계 초침 소리가 따각따각 울리며 내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7시, 김지훈의 알람이 점점 더 조급해졌다. 7시, 김지훈의 알람이 정시에 울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그의 발소리가 쿵쿵 내려왔다. 그리고 셔츠를 식탁 의자 등받이에 가지런히 걸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김지훈은 잠옷 차림으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걸린 셔츠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움찔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셔츠 다려놨어요. 그는 회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나를 꿰뚫었다. 이게 무슨 모양새야? 기세 주름이 이렇게 크게 잡혔잖아. 내가 이거 입고 회사에 가서 망신당하라는 거야. 눈이 좀 침침해서 다시 한번 다려볼게요. 다시 다려? 지금 시간이 어디 있다고? 회사에서 당신 같은 늙은 할머니를 기다려줄 것 같아. 그는 손에 든 컵을 탁자에 쾅 알고 내던졌다. 우유가 온 사방에 쏟아졌다. 내 심장은 갑자기 죄어들었고 마치 누군가 가슴을 옥죄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두를수록 더 엉망이 들고 쪼그려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다음 순간 김지훈이 갑자기 힘껏 나를 밀쳤고 나는 거실 탁자 모서리에 쿵 하고 세게 넘어졌다. 입술 한쪽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곧바로 뜨거운 피가 흘러나왔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손으로 닦아보니 온통 선혈이었다. 탁자의 유리 모서리에 부딪혀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했다. 내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귓속에서는 미밍 소리가 들리고 귓속에서는 미미에 서서 쓰레기를 보듯 차가 올렸다. 김지훈은 내 위에 서서 쓰레기를 보듯 차가 올렸다. 불쌍한 척하지 말고 빨리 가서 얼굴이나 정리해. 이따가 이웃들이 당신이 몰골을 보면 소문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나는 얼음장 같은 바닥 타일에 두 손을 짚고 겨우 일어나려 했었다.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타일을 조금씩 물들였다. 김지훈은 몸을 돌려 서류 가방에서 새 파운데이션 한 통을 꺼내 내 품에 던졌다. 명품 화장품이었다. 나는 그 가격을 알았다. 적어도 내 한 달 연금의 절반은 될 터였다. 이걸로 잘 가려.
그는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말을 마치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나는 파운데이션을 안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터무니없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그가 나에게 감추라고 했다. 그가 나에게 감추라고 한 것은 단지 얼굴에 비석게 있고 입술은 찢어져 피어져 있고 입술은 찢어져 피원이 아니었다. 짓밟힌 내 삶 전부를 감추하는 것이었다. 나는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갔다. 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 끔찍한 상처를 가리려 했지만 아무리 발라도 가려지지 않았다. 피는 여전히 스며 나왔고 파운데이션은 번져 얼룩덜룩해졌다. 나는 바르면서 울었다. 눈물이 거울을 흐리게 했고 내 얼굴을 흐리게 했다. 젊은 시절 나는 강단에 서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했다. 젊은 시절 나는 강단에 서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던 나를 깔끔하고 당당했으며 목소리는 맑았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만 너무 오래 멈출 수는 없었다. 그가 언제든 들어와 확인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파운데이션을 겹겹이 눌러 발랐다. 거울 속의 얼굴이 겨우 봐줄 만하게 보일 때까지. 나는 그 낯선 얼굴을 응시하며 마음속 깊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이것이 내 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겁치고 나는 화장실에서 마지막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술 옆 찢어진 상처는 대부분 가려졌지만 눈 속에 드리운 그늘은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세게 여러 번 두드려 피부를 좀 더 탱탱하게 보이게 했다. 그리고 몇 번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이어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완벽하게 다시 차렸다. 토스트는 살짝 노릇하게 다시 차렸다. 토스트는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김지훈이 더 이상 흠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7시 반, 김지훈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방금 화장실 거울에서 보았던 그 냉혹한 남자와는 달랐다. 지금 그는 빳빳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빨간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매양복을 입고 있었고 빨간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매어 있었으며 구두는 그의 식사와 일상을 쥐났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죄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쥐띠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만 응시하며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얼른 따뜻한 블랙커피를 가져다 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는 흐음하는 소리만 내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넘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셔츠를 건넸다. 어젯밤 나를 넘어뜨렸던 그 옅은 하늘색 셔츠를 건넸다. 그제의 현관에서 하늘색 셔츠는 겨우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그가 더 이상 트집 잡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김지훈은 셔츠를 받아들고 빠르들었다. 박서연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연두빛 원피스를 입고 곱슬머리는 섬세하게 손질되어 있었으며 화장은 단정했다. 손에는 값비싼 디저트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화려하고 빛나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그녀는 김지훈에게 다가가 볼에 키스하며 김지훈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훈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부대를 들고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그 순간 나는 좋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곁눈질로 본 김지훈의 시선은 차가운 칼날 같았고 순식간에 내 목을 틀어막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신경 써줘서 고맙다. 서연아. 일피와 눈물로 얻어진 것임을 나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서연아.
김지훈이 건네준 커피를 받아 마셨다. 밥 마치더니 눈을 반달처럼 휘명섰다. 아침 식사 도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서둘러 손에 든 숟가락을 놓고 문을 열어갔다. 문 밖에는 이명숙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뚝배기를 들고 있었는데 뚜껑 틈새로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지만 약간의 걱정스러운 기색도 엿보였다. 순자 씨, 내가 아침에 갈비탕을 좀 끓였는데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김지훈이 이미 일어나 거실에 서서 숨막히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려던 충동을 억지로 삼켰다. 아이고 명수가 고마워. 나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이명수가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이명숙 아주머니는 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이 내 셔츠깃 아래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가락은 뚝배기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괜찮아. 나이가 드니 그렇지 뭐. 그냥 잠을 좀 설쳤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걱정 마. 나 괜찮아. 등 뒤에서 김지훈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명숙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보살필게요. 그의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방금 나를 밀쳐 넘어뜨린 사람인가. 다른 의심마저 들게 했다. 그리고는 뚝배기를 내 손에 건네주며 말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불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뚝배기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떨려 하마터면 뚝배기를 놓칠 뻔했다. 그녀가 가고 난 뒤 김지훈이 문을 콱 닫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두고 봐. 나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뚝배기를 안은 채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에서는 김지훈과 박서연이 계속해서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서연은 이따금 나를 쳐다보며 순간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그녀가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아는 법이다. 침묵 속에서 식당 전체는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빳빳한 양복을 입은 아들, 우아하고 단정한 며느리, 그리고 늙은 어머니, 그리고 늙은 아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이 거짓된 풍경일 뿐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나는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 하는 조연이었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걸었고 내 그림자는 벽에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셔츠 기다리 겨우 가려진 핏자국은 이 모든 체면이 한 겹의 연약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전히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나는 매달 초가 되면 연금 카드를 들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수십 년을 가르치며 모은 돈이자 내 유일한 안전망이었다. 그날 오전 김지호는 출근했고 박서연도 외출했다. 모처럼 나만의 시간이 생겨서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할 준비를 했다. 최근 혈압이 또 높아져 의사가 처방해준 수입이 있었는데 약국에서 비사가 처방해준 수입약이 있었는데 약국에서 비싸다고 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직접 사려고 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잘못 본 줄 알았다. 다시 한번 입력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온몸이 얼음물에 빠진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연금이 어디로 간 거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몇 천만 원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다 사라질 수 있지? 나는 통장을 든 채 계속 손을 떨었다. 뒤에 있던 사람이 재촉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저희도 써야 해요.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며들어 살을 내는 듯했다. 나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에 땀을 흘렸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허둥지둥 통장을 탁자 위에 놓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숫자는 정말이었다. 돈이 사라진 것이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허둥지둥 김지훈의 서랍을 뒤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때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김지훈이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내가 침대에 앉아 통장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다가왔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 돈이 다 어디로 갔니? 다 어디로 갔니? 다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차갑게 비웃었다. 어머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어머니, 아직도 있는 게 앉아져 있는 게 앉고 있는 게 제가 보관해드리는 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평생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야. 그냥 약 좀 사려고 한 건데 너희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았어. 약? 그는 기꼬듯 웃었다. 어머니가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병원에 모시고 갈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모시고 갈 거예요. 어머니가 전생 힘들게 모은 돈이야. 어머니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제 말 잘 듣는 것뿐이에요. 네가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돼. 만약 네가 어려움이 있다면 상의할 수도 있잖아. 그는 갑자기 내 말을 끊었고 얼굴은 어두워졌다. 맹렬히 내게 다가왔다. 그의 두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고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어머니, 경고하는데 돈 관리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만약 감히 헛소리라도 하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이 집이 어머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정말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면 내 말 고분고분 들으세요. 맨날 잘난 척하지 말고. 알겠어요? 내 목구멍은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내 손에서 통장을 낚아채 탁 하고 탁자 위에 던졌다. 문 닫는 소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돈은 어머니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거실에는 내 거칠고 어지러운 숨소리만 남았다. 차가운 불빛이 나를 비추었고 마치 온 집안이 내 무력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쇠사슬로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옛 동료들을 떠올렸다. 나는 옛 동료들을 떠올렸다. 나는 옛 동료들을 떠올렸다. 나는 옛 동료들을 어떤 이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나는 그 통장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쥐고 있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정오 나는 혼자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손에 든 칼이 떨려 깎이는 껍질은 두껍고 고르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금 문제가 걸려 있어 가슴은 큰 돌에 짓눌린 듯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마음속 첫 반응은 혹시 김지훈이 또 열쇠를 잊은 건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전에 출근했으니 벌써 돌아올 리 없었다. 나는 손을 닫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고 미소에는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이따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내 여동생 임수진이었다. 네가 어쩐 일로 왔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을지 못했다. 네가 어쩐 일로 왔어? 그녀는 과일 봉투를 들어 흔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눈에 스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집은 밝고 깨끗했지만 공기는 억압적이었다. 아마 외부인의 눈에는 깔끔한 집으로 보일 터였다. 그녀는 깔끔한 집으로 보일 터였다. 그녀는 깔끔한 집으로 보일 터였다. 그녀는 과일을 거실 탁자 위에 놓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에 내 마음은 죄어들었다. 언니, 왜 이렇게였다. 그녀는 이미 내 목 옆에 푸른멍 자국을 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고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넘어진 거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뭐. 걷다가 실수로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어.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응시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응시했지만 분명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다. 혼자 집에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그냥 겨우 유지하고 있어. 말을 마치고 덧붙였다. 사실 오늘 온 건 언니를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야. 예전 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부모님이 남기신 오래된 집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기신 우리는 오래된 집이라는 건 아니야. 그냥 마음속에 계속 응어리가 남아있어서 그 순간 내 손에 든 칼을 또 나 있어서 결국 내가 고집해서 그 집을 가졌고 그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후로 점점 소원해졌다. 나는 나지막이마였다. 그때는 상황이 특별했어. 나는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머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녀는 대답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등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똑딱 울릴 뿐.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떡똑딱떡딱. 내 손이 떨려 물이 탁자 위에 쏟아졌다.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깊이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었다. 아주 잘 지내지. 김지훈도 잘 나가고 박사연도 능력 있고 손주들도 얼마나 예쁜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이 말을 할 때 나는 물컵에 비친 내 모습을 응시했다. 그 얼굴에는 분명 상처의 흔적이 가득했다. 수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물컵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물컵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옛 동창의 이야기를 꺼냈고 이웃집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가능한 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다. 혹시 그녀가 뭔가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헤어질 때 그녀는 문간에 서서 나는 문간에 서서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헤어질 때 그녀는 문간에 서서 나는 문간에 서다보았다. 망설이는 뜬말을 아끼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나를 아끼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다. 나는 그녀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만약 그녀가 정말 캐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입을 열어 집안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겐 무슨 체면이 있겠는가. 문틈으로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발걸음이 느렸다.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짊을 진 것처럼.
밤이 깊어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김지훈이 돌아왔다. 구둣발이 바닥 타일을 찢는 소리는 차갑고도 급박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올 때도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졌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 더 이상 저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나는 이불 속에 앉아 숨을 멈추고 그의 통화가 끝나는 것을 마치 무언가를 그가 바닥에 세게 내던진 것 같았다. 내 심장이 죄어들었고 몸은 더욱 작게 웅크러들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옆집에서 들릴까? 그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너무 컸고 벽은 너무 얇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서 예부인들에게는 모범적인 집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집으로 보내들으면 우리 집을 얻다. 하지만 밤이 깊고 사람들이 잠잠할 때 방문 뒤에는 내 온몸의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막 바닥 청소를 끝냈는데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닦았다. 누굴까?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했다. 박사연인가? 아니면 택배인가? 문을 열어보니 이명숙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커다란 도자기 화분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순자 씨, 이 스킨답서스가 너무 빨리 자라서 집에 둘 곳이 없어서 한 화분 가져왔어. 그녀는 손을 흔들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이웃끼리 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화분을 안고 들어와 거실 탁자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녀의 동작은 자연스러웠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세심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약간 불안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끌어당겨 팔을 가리려 했지만 소매가 펄럭이며 푸르며 푸른 몸 자국이 드러났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나는 서둘러 웃으며 설명했다. 아유, 어제 쌀 포대를 옮기다가 실수로 부딪혔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명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내가 물을 들고 나왔을 때 그녀는 구석에 쪼그려 따랐다. 내가 물을 들고 나왔을 때 그녀는 구석에 쪼그렸다. 나는 그녀의 동작을 보며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단순히 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다. 여기가 햇빛이 잘 들어서 좋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에게 웃었다. 스킨답서스는 간접광을 좋아해서 잘 죽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도래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자, 푸릇푸릇하니 순자 씨 혼자 집에 있어도 보기에 좋을 듯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할 말 있으면 억지로 참지 마. 내가 옆집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내 가슴이 뭉클해져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배웅하고 돌아와 거실에 들어섰을 때 내 시선은 그 스킨답서스 화분에 머물렀다. 햇빛이 방충망을 통해 잎사귀 위였지. 햇빛이 방충망을 통해 잎사귀 위에서 연두빛으로 빛났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화분이 예전의 식물들과는 다르게 느껴더는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다. 마음속은 복잡 미묘했다. 한편으로는 김지훈이 알아채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이 느껴졌다. 마치 드디어 누군가 나를 봐주고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내주려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김지훈이 돌아왔다. 슬리퍼로 갈아 신자마자 그는 거실에 화분을 발견했다. 이 꽃은 어디서 난 거야? 그가 무심하게 물었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명숙이가 줬어. 자기 집에 너무 많다고 한 화분 나눠주더라. 그는 몇 초간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하는 소리만 내고는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한밤중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글빛이 스킨답 써서 화분 위에 드리웠다. 글빛이 스킨답 써서 화분 위에 드리웠다. 글빛이 스킨답 써서 화분 위에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리워져 마치 침묵하는 감시자처럼 나는 그것을 응시하며 눈물한 방울을 떨구었다. 누군가 이미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기를 갈망하면서도 그 손이 잔인하게 잘려나갈까봐 두려웠다. 스킨답서스 잎은 미풍에 가볍게 흔들렸다. 마치 내 마음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그날 오전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손에 든 수건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수건을 걸면서 지난 며칠간의 마음속 고민들을 생각했다. 이명숙 아주머니가 스킨답서스를 가져다 준 이후로 내 마음은 늘 불안했다. 그 화분은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마치 한 쌍의 눈처럼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듯했다. 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텅 빈 집안에서 벨소리가 귀청을 찢는 듯했다. 텅 빈 집안에서 벨소리가 귀청을 찢는 듯했다. 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맞아요.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희는 김지은 씨가 다니시는 회사 재무부입니다. 실례합니다만 여사님 계좌에서 최근 몇 건의 거액 송금이 확인되어 회사 공금의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세게 때린 것 같았다. 거액 송금이라니요? 나는 더듬거렸다. 저는 돈은 보낸 적이 없어요. 저는 돈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 남자가 계속 말했다. 금액이 비교적 커서 저희가 여사님 본인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황급히 창틀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메말랐다. 저는 그냥 연금 카드 한 장뿐인데, 평소에 연금 카드 한 장뿐인데, 평소에 약살돈이나, 평소에 약살돈이지, 큰 돈을 이체한 적은 없어요.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승낙했다. 오후에 나는 회사 재무실로 갔다. 그곳은 내가 김지훈의 직장에 발을 들인 첫 번째 순간이었다. 건물 외벽은 번쩍거렸고 안내 데스크 여직원의 미소는 직업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납덩이를 품은 듯 한 걸음이 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납덩이를 품은 듯 한 걸음이 떨렸다. 한 걸음이 떨렸다. 하지만 매개사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정중하게 나를 앉히더니 몇 잔이 나를 앉히더니 영들이 마치 모처럼 눈에 박혔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임순자라는 계좌 명의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 숨이 멎었고 목구멍에는 돌멩이가 걸린 듯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 돈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계좌는 분명 이건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사님 명의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저희가 거래 정보를 확인해 보니 여사님 은행 카드를 통해
여사님 은행 카드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그는 심지어 내 계좌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김지훈은, 그는 팀장이야. 이런 짓을 할 리 없어. 회계사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고쳐 썼다.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섞여 있었다. 내 눈앞이 캄캄해지며 잔인하게 꿰뚫었다. 내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려우신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빨리 해명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드님이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돈을 여사님 계좌로 이체하여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빨리 저희에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일단 밝혀지면 여사님께서 빨리 저희에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일단 밝혀지면 나는 마치 투명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회사 건물을 나설 때 나는 그 몇 장의 계좌 내역서를 움켜쥐었다. 종이는 내 손에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고요했다. 벽 모퉁이에 놓인 스킨답서스 화분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 푸른 잎사귀들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마치 차갑게 나에게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계좌 내역서를 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마음속에서 갑자기 후회감이 밀려왔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전부를 그의 손에 맡길 수 있었을까? 연금, 집 계좌. 내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안전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통장을 꽉 끌어안았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이미 철저하게 적시옥하게 적셨다. 나는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텅 빈 집안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울고 또 울다가 결국다.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 안에 국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큰 돌에 짓눌린 듯 답답했다. 김지우는 최근 들어 점점 더 짜증을 냈다. 전화 통화는 싸움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뿐이었다. 그의 투자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낌새를 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을 쾅 하고 열어젖히고는 가구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삐끗했고 국자가 하마터면 냄비에 떨어질 뻔했다. 황급히 말했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다고? 당신은 맨날 거의 다 됐다는 말만 알지. 그는 목소리를 높이더니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 쨍그랑 하고 바닥에 내던졌다. 일단 앉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움찔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쿵쾅거렸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국그릇을 거칠게 밀쳐냈다. 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깜짝 놀라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망신 주려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미친 야수 같았다. 내가 변명할 틈도 없이 그가 맹렬히 달려들어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세게 움켜쥐고 소파에 밀어붙였다. 나는 고통에 신음하며 차가운 숨을 들이쉬음하며 똑바로 들어. 상처 잘 가리고 만약 감히 헛소리라도 하면 내가 너를 더 빨리 죽게 만들 거야.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고 귀 속에서는 윙윙 소리가 울렸다. 입술 옆에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벽 모퉁이에 놓인 스킨답섯을 화분 안에 있는 작고 검은 눈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이명숙 아주머니가 내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더 확고했다. 순자 씨, 잠시 나랑 같이 나갈 수 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갔다. 그곳은 사람이 드물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입을 열었다. 순자 씨, 내가 솔직히 말해야겠어.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김지훈이 나를 소파에 밀어붙인 채 흉악한 얼굴로 입에서 바에 밀어붙인 채 흉악한 얼굴로 목소리는 모든 말이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똑바로 들어. 상처 잘 가리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가락이 떨려 붙었다. 손가락이 떨려 덜려붙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김지훈이 알면 나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마침내 누군가 나를 보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보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격정적인 마음이 뒤섞였다. 언제부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오래전부터 의심했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가 그날 당신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가 영상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입을 꽉 막고 어깨를 주체할 수 없이 떨었다. 명숙 아주머니가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당신을 잡았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순자 씨, 용기를 내야 해. 혼자서는 도망칠 수 없어. 하지만 이게 있으면 도망칠 수 없어. 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시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스함이 피어올랐다. 나를 믿어줘. 내가 흐느끼며 물었다. 당연하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진실 보았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년 동안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돌멩이가 맞다. 수년 동안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돌멩이가 마침내 금이 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어서 밀려오는 두려움이 또다시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어서 밀려오니 또다시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명수가 꼭 조심해야 해. 그가 알면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당신보다 몇 살 더 많지. 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어. 하지만 당신 같은 여자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몸 놓아 울었다. 그녀는 내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렸고 공기 중에는 쌀쌀함이 감돌았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가슴은 큰 돌에 짓눌린 듯 답답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명숙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이 확고했다.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자. 나는 손에 든 작은 봉투를 꽉 쥐었다. 가자. 나는 손에 든 작은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차가운 느낌은 마치 얼음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임순자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한 젊은 검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우리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내가 앉았을 때도 두 손은 여전히 떨렸고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명숙 아주머니가 나게 보였다. 화면에는 내가 소파에 밀쳐진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아드님의 가정폭력 증거입니다. 꼭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해서 나는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와 눈앞의 모든 것을 흘게 했다. 임 여사님.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희는 기본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희는 기본적인 상황을 꽉 했습니다. 내 목구멍이 메말랐다. 돌멩이가 걸린 듯했다. 돌멩이가 걸린 듯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검사가 서류 양식을 내밀었다. 그럼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추후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이름이 삐뚤빼뚤하게 쓰였다. 마지막 획을 그을 때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져 작은 먹물 자국을 만들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은 무언가에 찔린 듯 아팠다. 절차가 끝나자 검사는 정중하게 서류들을 거두며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입건하여 수사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검찰청을 나설 때 내 다리는 힘이 풀려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이명숙 아주머니가 나를 부축했다. 잘했어요. 춘자 씨.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얼굴에 이상한 기색이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 김지우는 곧 눈치챘다. 그날 밤 그가 갑자기 일찍 집에 돌아왔다. 엄마.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요즘 혹시 나 몰래 무슨 짓 꾸미는 거 아니야?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갑자기 내 손을 낚아챘다. 엄마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야수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감히 나를 속여? 그는 갑자기 탁자 위에 컵을 쓸어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놀라 뒷걸음질 쳤고 등은 벽에 바싹 붙었다. 등은 벽에 바싹 붙었다. 가슴 속에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명숙 아주머니의 겉말이 겨우 튀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명숙에서 아주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다. 김지훈, 이번에는 나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었다. 감히 나한테 맞서겠다고?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에게 증거가 있어. 너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었던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고개를 돌렸다.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경찰도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서 한숨도 놓을 수 없었다. 김지훈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절차상의 지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구금되지는 않았다. 그런 어중간한 나날은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박서연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아이들을 입회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내 귀는 물에 잠긴 듯 모든 소리가 흐릿하게 들렸다. 내 눈은 그 두 작은 그림자에 고정되었다. 준우는 8살이었지만 아직 순수했고 하주는 겨우 5살로 늘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지금 그들은 구석의 작은 탁자 옆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이 몇 가지 장난감을 꺼내 그들을 달래고 있었다. 작은 손들이 탁자 위에서 장난감을 밀고 당기며 작고 부서지는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엉켜 있었다. 내 손주들, 나의 유일한 걱정거리. 그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눈앞의 폭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준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동생에게 웃으며 말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하는 놀이하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숨이 갑자기 가빠졌다. 그 순간 공기가 굳어버린 듯 했다. 나는 굳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공기가 굳어버린 듯 했다. 준우는 천진난만하게 동작을 취하며 동생을 바닥에 누르고 말했다. 이거야.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놀이. 내 머릿속이 쾅 하고 터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와 하마터면 소리내어 올 뻔했다. 하주는 여전히 웃으며 협조했고 얌전히 바닥에 엎드려 눌린 모습을 흉내냈다. 호기심에서 심각함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놀고 있었다. 이 장면이 모든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동료에게 나지막이 몇 마디를 속삭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몸이 계속 떨렸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눈앞의 장면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다. 김지훈이 내게 폭력을 행사하던 장면이 아이들에게는 놀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 심장은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순간 경직된 표정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차갑게 따져 물었다. 아이들이 말하는 이 놀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지훈의 웃음은 즉시 굳어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나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흉악한 얼굴로. 애들이 어려서 뭘 아이들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 뭘 알겠어요? 영상 속 목소리가 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똑바로 들어. 상처 잘 가리고. 현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말과 차가운 영상이 겹쳐지며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되었다. 나는 김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목에서는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셀 수 없었다. 아이들이 내 아픔을 놀이로 여기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 있었고 집안의 치부가 드러나 모든 가식적인 체면이 산산조각 난 수치심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다. 수년 동안 나는 계속 참고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이 내가 직접 변명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준우가 말했던 바닥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떠올랐다. 응징은 이렇게나 빨리 찾아왔다. 나는 눈앞의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이번에는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떨리는 확신 때문이었다. 파출소를 나설 때 이명숙 아주머니가 나를 가볍게 부축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봐, 순자씨, 아이들이 가장 진실된 말을 해주었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여전히 눈가에 맴돌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조금 거치고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법정의 불빛은 밝았지만 차가워서 온몸이 떨렸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단상미의 판사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냈다. 피고인 김전에 박혔다. 단성미형 미다 마침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서 했다. 피고인 김재호는 가정폭력 및 업무상 횡령죄로 유기징역에 처한다. 내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고 나는 피고인 김재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초췌했으며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일격이 박사연에게서 올 줄은 몰랐다. 재판에서 그녀는 증언을 선택했다. 자신이 직접 그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했고 자금 유용을 고발하는 이체 기록도 제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마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까지 망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판결 망치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망치 소리는 수십 년간의 내 인내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몇 주 후 나는 내 명의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다. 법원 판결로 연금별로 연금계좌도 야는 네 명의로 연금계좌도 법원 판결로 연금계좌도 나에게 반환되었다.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나는 문틀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다시 한번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었던 안정감 때문이었다. 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나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집안은 고요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간단한 짐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흙과 불향기가 섞여 있었다. 한 모금이 살아있어. 며칠 후 수진이가 나를 보러 왔다. 그녀는 채소 봉투를 들고 들어서다가 멈칫했다.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 이 집은 여전히 익숙한 냄새가 나네. 내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를 끌어당겨 앉혔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일은 사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마음이 좁아서 언니를 계속 원망했지. 내가 마음이 좁아서 언니를 계속 원망했지. 내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나도 너무 설명하고 싶다. 그래,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자. 앞으로 내가 자주 와서 언니 옆에 있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따스함이 솟아났다. 수십 년간의 서먹함이 마침내 이 순간 사라졌다. 준우와 하준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달려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내 품에 푹에 안겨들었다. 아직 어려. 이런 그림자를 짊어져서는 안 돼. 옹알거리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부드러움에 둘러싸인 듯한 나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세상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해줄 거야. 밤이 깊어 나는 혼자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머리가 희끗하고 주름이 선명했다.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용감하게 맞서야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눈물이 솟아났지만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수년 동안 나는 상처를 감추고 억울함을 뱃속에 삼키는데 억울함을 뱃속에 삼추고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잊었던 숨이었다. 무거운 쇠사슬이 마침내 풀렸다. 나는 처음으로 공기가 이렇게 신선하다고 느꼈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이 영원히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 없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일 필요 없이. 임순자는 평생을 참고 침묵하며 모든 고통을 파운데이션과 미소 뒤에 숨겼다.
셔츠 하나를 제대로 다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주먹질과 고함을 들어야 했고,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처를 감추도록 강요당했다. 그 모든 세세한 순간들이 칼날처럼 마음속에 새겨졌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두운 날들 속에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스킨답서스, 화분 속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가 그가 나를 소파에, 스킨답서스 화분 속에 숨겨진 카메라가 그가 나를, 그리고 손주가 찬지가 천진난만하게 말한 아빠랑 할머니가 하는 놀이라는 모든 가장된 체면을 철저히 부수었다. 아이의 순수한 얼굴은 어떤 증언보다도 진실했다. 법정의 판결 망치가 떨어지던 순간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다. 연금은 돌려받았고 오래된 집의 문은 다시 활짝 열렸다. 차분하게 말했다. 오래된 집의 문은 다시 활짝 열렸다. 손주들은 여전히 풀렸다. 손주들은 여전히 풀렸다. 이것이 그녀의 재생이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쯤에서 묻고 싶을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안다.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여려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란 것을 두려워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깨달았다. 침묵이 커지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임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임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당신 죽을 할 것인가? 만약 당신 주변에도 그녀와 같은 노인이 있다면 당신은 그녀의 셔츠기다면 당신은 가져줄 것인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인가?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에 다시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해 주십시오.